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한국 단편 소설. 오늘 읽을 책은 윤은길 작가의 땔감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줄 미리 예감이라도 했던 듯이 아버지는 당최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내가 알기로는 난생 처음 아버지가 저지르려는 나쁜 짓이었으니까. 그때 나는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 아버지와 내가 하려는 일이 일종의 도둑질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좀 더 솔직히 얘기해서 그것은 일종의 도둑질에 해당되는 정도가 아니라 명명백백한 도둑질이 분명하다는 사실도 나는 알고 있었다. 남의 물건은 터럭 하나라도 건드리는 법이 아니다. 언젠가 주인 모를 밭둑에서 손가락에 피가 맺히게 억세디 억센 발행이 덩굴을 잡아 뜯다가 오동포동 속살이 들어찬 무밭을 보고 불현듯 시장길을 못 이겨 내가 한 뿌리 뽑으려 하자 아버지가 불쑥 던진 말이었다. 그 말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내 식욕에 죄를 부렸기 때문에 나는 단박에 무르춤해져 가지고 말려서 아궁이에 넣을 발행이를 뜯는 일에 도로 기를 쓰고 매달릴 도리밖에 없었다. 그런데 무 한 뿌리에 견주면 이제 곧 우리가 훔치게 될 것은 그 북더기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징역을 살린데도 싸게 낫달 게 없을 지경이었다. 아버지도 참 많이 변했다. 어머니를 비롯하여 우리 식구 모두는 아버지의 변모를 하나같이 환영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변모를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사람은 오로지 아버지 혼자뿐이었다. 구름 위로 우뚝 솟은 자기를 두엄자리까지 끌어내리려 음모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라고 아버지는 굳게 믿는 눈치였다. 든든히 먹어둬라. 사람이 백구레가 비면 담력도 자연 허해지는 법이니라. 밥덩이를 듬뿍 떠내 그릇에 덜어주면서 아버지가 말했다. 밥이라야 들첩지근한 고구마 투성이 진 떡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이삭밭심으로 얻은 쌀에기에다 고구마를 놓은 거라고 어머니는 곧잘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곤 했는데 사실은 어머니의 그 우겨대는 소리를 훌렁 뒤집어 놓으면 그것이 바로 올바른 순사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고구마 솥에다 약간의 쌀아기를 섞어 지은 밥이었다. 하지만 뭐가 됐건 나는 사양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말이 옳았다. 만약 내 담력이 허해지는 날이면 이를 아주 그르쳐 잼병으로 만들어 놓을 염려가 다분했다. 저녁을 그럭저럭 마쳤다. 아버지는 많이 모자라는 담력을 숭늉 대접을 벌컥벌컥 들이켜 빈 백구레를 채우는 것으로 벌충한 다음 곧장 깜깜한 마당으로 내려섰다. 뒤따라 내가 밖으로 나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출발할 채비를 갖춘 채 어둠 속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길머진 것은 발채를 얹은 본격적인 지게인데 반해 내 것은 가만이었다. 해걸음 전에 아버지가 가마니에 띠를 묶어 멜빵을 달아 놓았으므로 나 같은 약질이 짊어지기엔 아주 안성맞춤이었다. 괜찮으요? 어머니가 근심스런 목소리로 물었다. 하도 오랜만에 접어는 지게라서 어떨까 했더니 슬슬 옛날 가락이 나오려고 하누만. 누가 들어도 그 과장기를 충분히 눈치챌 수 있겠시리 아버지의 목소리는 예사롭지가 않았다. 얼굴 표정을 숨길 수 없는 훤한 달밤이 아니기가 참말 다행이었다. 들키지 않게 조심하시오. 어머니의 목소리는 한꺼풀 더 근심스러워졌다. 식구들을 말짱 다 얼어 죽일 작정이냐면서 무섭게 몰아세우던 때와는 딴판으로 정작 아버지와 나를 떠나보낼 임시에 어머니는 걱정도 팔자로 많았다. 재수머리 없이 초장부터 그렇게 참깨방정 들깨방정 떠는 법이 아니여. 아버지가 평소에 그답지 않게 버럭 호통을 쳤다. 들킨다는 것, 들킬지도 모른다는 것은 참으로 곤란한 얘기가 아닐 수 없었다. 신경질을 부리는 정도가 지나친 점으로 미루어 아버지가 내내 속으로 가장 걱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짐작하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우리는 집을 나섰다.
아버지가 앞장을 서고 내가 그 뒤를 따랐다.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둠이 우리 부자 사이를 자꾸만 갈라놓으려고 덤볐다. 하늘에는 귀 떨어진 조각별 하나 안 보였다. 쌕쌕이처럼 기분 나쁜 휘파람 소리를 지르며 들판을 온통 휩쓸고 오는 바람 끝엔 어김없이 칼날이 들려있어 목도리를 칭칭 동여 감았는데도 쩍쩍 갈라지는 아픔이 콧마루와 뺨에서 떠나지를 않았다. 대단한 강추위였다. 등 뒤에 바싹 붙거라. 바람이 아버지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내게 말했다. 나는 그 말대로 머리를 잔뜩 숙여 붙이고 바람의 등떨미로 바싹 따라붙었다. 그러자 그것은 바람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내 앞에서 바람의 칼날을 부러뜨려 양옆으로 흘려보내고 있었다. 아버지의 등이 전에 없이 커져서 갑자기 뒤에 매달린 바지개의 넓이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였다. 춥지요? 이번에는 아버지가 영락없이 바람의 목소리를 흉내내었다. 아니라고, 별로 추운 줄 모르겠다고 대답할 참이었다. 그런데 나는 엉겁결에 그만 커다란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예, 너 못할 일만 시키는갑다. 아버지는 대번에 풀이 죽었다.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아버지가 또 말했다. 얼어 죽이지 않으려고 헌다는 풍신이 이 모양이구나. 갑자기 고래가 막혀 아무리 불을 쳤대도 깎아중이 이마 씻은 물만큼도 방바닥이 미적지근하지 못했다. 엄동의 한복판에서 졸지에 당한 일이라 방구들을 뜯어 고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아궁이를 손보고 화덕 위에 구멍을 뚫어 손잡이가 긴 고래땡그레로 그을음 덩어리도 대충 긁어내보고 굴뚝도 쑤셔보는 등등으로 별의별 수단을 다 써보았으나 헛수고일 뿐이었다. 한번 막혀버린 고래는 어거지로 우겨 넣으려는 불길을 한사코 도로 아궁이 밖으로 내뿜기가 예사였다. 덕분에 식구들은 너나 없이 곧불이 들고 밤마다 고두름똥을 싸느라고 눈을 붙이지 못했다. 솥에다 끓일 게 없는 것도 문제려니와 구들장을 데울 수 없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였다. 그럴 무렵에 동네 사람 누군가가 뾰족한 수를 일러주었다. 화력이 유달리 센 청솔가지를 한바탕 기세 좋게 태우다 보면 덜어는 저절로 뚫리는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 말이 1차로 어머니의 귀에 솔깃하게 들렸던 것이고, 그래서 어머니는 양민증 문제로 직장도 잃은 채 은둔 칩거하며 잔뜩 몸을 사리고 있는 아버지를 형편없이 우유부단하고 무책임한 게으름뱅이로 몰아붙임으로써 마침내 분발시키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바로 그 청솔가지를 몰래 쳐오기 위해서 한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와 그의 장남인 내가 분연히 나선 길이었다. 원래의 목적지인 소라단까지 우리는 아무 탈 없이 그야말로 무사히 도착했다. 거리도 상당히 멀 뿐만 아니라 야간 통행은 물론 대낮에 길거리에 나서는 것마저도 아직은 자유롭지 못한 아버지 입장에서 그것은 제법 위험이 따르는 모험이었다. 더구나 거기 소라단은 행방불명된 삼촌을 찾아 아버지 자신이 직접 시체 구덩이를 뒤지고 다닌 적이 있는 유명한 학살터였으므로 밤중에 남의 솔가지를 훔칠 요량으로 살금살금 숨어 들어가는 그 심정이 어떨 것인지는 뻔했다. 다행히도 그 자리에서 삼촌이 시체로 발견되지 않았다 해서 가뜩이나 위축돼 있는 아버지가 크게 위안을 느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내 소라단에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당장 시급한 것이 청솔가지였고 들판에 자리 잡은 우리 동네에서는 아무래도 거기 이상 만만한 솔숲이 없었고 그걸 꼭 구하려면 상당한 위험과 고생을 무릅쓰고 거기에 가는 도리밖에 없었던 것이다. 상감의 눈을 피해 감시소와는 정 반대쪽 으슥한 골짜기에 지게를 받쳐놓은 다음 아버지는 곧 일을 시작했다. 낮이 한자루뿐이라서 아버지가 솔가지를 치는 동안 나는 멀찌감치 떨어져 망을 보았다. 아무것도 안 보였으나 소리만은 잘 들렸다.
너무 잘 들려서 오히려 미칠 지경이었다. 낫지라는 소리가 바람 소리를 도막도막 자르고 있었다. 그 소리는 먼저 바람을 자르고 다음 산자락을 한쪽서부터 차근차근 썰고 마지막으로 내 가슴에 부딪혀 와서는 그나마 남아있던 콩알만한 담력을 가루로 으깨 놓았다. 낫을 맞은 나뭇가지가 비명을 지르면서 땅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버지는 작업을 너무 서두르고 있었다. 때문에 들킬 작정으로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곤히 잠든 소라단을 흔들어 깨우고 있었다. 아버지의 서투른 도둑질 솜씨를 원망하면서 돌을 쪼는 정만큼이나 딱딱 울리는 낫질 소리에 온통 정신을 팔다가 나는 망보기를 자연 게을리해 버렸다. 꿈쩍 마라! 느닷없는 호통소리와 함께 전지뿌리 아버지를 환하게 사로잡았다. 너무도 놀란 나머지 아버지는 마치 헛불 맞은 노루와도 같이 펄쩍 한 차례 뛰는 것 같았다. 어떤 놈이냐? 그 소리가 골짜기에 메아리 쳐서 금방 되돌아왔다. 어떤 놈이냐? 부를 거야 대답을 하겠네. 눈이 부셔서 고개를 바를 수가 없는지 아버지는 낫을 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 바람에 어찌 보면 대항이라도 할 것 같은 용감한 자세가 되었다. 잔소리 말고 어서 양민증이나 끄내. 여전히 전기불을 무자비하게 들이댄 채로 사내는 기다란 몽둥이를 휘둘러 위협적으로 좌우의 소나무 둥치를 후려갈기면서 아버지한테 다가섰다. 자네가 누구간디 내 양민증을 보자고 그러는가? 양민증 소리 한마디에 벌벌 떨 줄 알았으나 아버지는 의외로 침착하고 능갈맞게 나오는 것이었다. 보고도 몰라. 소라 살림 감시소 상감입니다. 없네. 집에다 두고 왔네. 요놈 자식 좋게 말해서 안 듣는만. 감시소로 가자. 너 이놈! 이번에는 아버지가 호통을 쳤다. 그 소리가 또 메아리 쳐서 되돌아왔다. 너 이놈. 어려려. 도적놈이 감히 누구더러 되έπ대 큰소리여. 자식놈 듣는 자리서 어따 대고 함부로 놈자를 팡팡 놓느냐. 하도 어이가 없었던지 상감이 한참이나 너털웃음을 쏟아놓았다. 그렇게 자식 어려운 줄 아는 놈이 자식 가장 앞세우고 도둑질 댕기느냐? 어허, 그 도적 소리 고만두지 못할까?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얘나 먼저 보내놓고 단둘이서 조용히 얘기하세. 무슨 소리? 얘도 같이 끌고 가야지. 자네는 자식도 없는가? 애비가 못당할 꼴을 당하는 걸 아무 죄도 없는 자식이 꼭 봐야만 자네 직성이 풀리겠는가? 아까부터 이놈이 누구 보고 건방구지게 자네요. 상감이 언성을 높였다. 그러나 나를 보내고 안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비를 삼지 않으려는 기색이었다. 아버지가 나 있는 쪽을 어림으로 지목하면서 눈짓을 했다. 빨리 돌아가라는 신호였다. 걸음아 날 살려라고 숲 사이를 빠져 나는 골짜기 아래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상감의 눈이 미치지 않을 곳까지 멀찍이 도망친 다음 아버지를 기다렸다. 나처럼 아버지도 도망쳐 나오기를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려보아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붙잡힌 아버지를 두고 나 혼자만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었다.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설명할 말이 없는 채로 그 자리를 떠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발소리를 죽이고 아버지가 붙잡혔던 자리로 살금살금 다가가기 시작했다. 만일 거기 없으면 산림 감시소가 있는 맞은편짝 산 기슭까지도 가볼 작정이었다. 다행히도 중간에서 아버지를 만났다. 깜깜한 속에서도 나는 아버지가 등에 지게까지 메고 있음을 알았다. 나는 잠자코 아버지의 등 뒤로 돌았다. 괜찮다. 내가 그냥 지고 가마. 내 몫에 가만히를 내리는 걸 아버지는 허락하지 않았다. 먼저 돌아가라니께. 여태까지 안 가고 어디 있었냐? 아버지의 힐책에
나는 아무 대꾸도 못했다. 내가 우물쭈물하고 있는 사이에 아버지는 다시 물었다. 너도 봐자. 그 말이 뭘 뜻하는 건지 새겨들을 겨를이 없었다. 아버지가 거푸 물어왔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그 버르장머리 없는 상감 녀석 혼내주는 것 너도 똑똑히 두 눈으로 봐지야. 나는 머리를 끄덕였다. 아버지의 그 말만은 어김없는 사실이었다. 상감한테 큰 소리 치는 걸 분명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으니까. 예. 어두워서 머리를 끄덕이는 걸 못 본 성 싶어 나는 소리내어 대답했다. 그러자 대번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생기가 돌았다. 사람이 그렇게 막배기로 댐비는 법이 아니라고 알아듣게 혼을 내주었더니 나중판엔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더라. 한때 시국을 잘못 만나 운수 불길어서 그렇지 야밤중에 나무나 하러 댕기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히었더니 괜찮다고 그냥 가져가시라면서 지게 위에다 언제까지 주장거니야. 그 증거로 아버지가 어깨를 들썩이자 지게에 담긴 청솔가지가 제꺼덕 대꾸를 했다. 어쩐지 혼자서 도망쳐서 숨어있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다. 아버지가 상감을 결정적으로 꾸짖는 장면을 못 본 것이 조금도 섭섭지가 않았다. 집에 가거든 네 애미한테 본대로 얘기해도 괜찮다. 아버지가 상감 녀석 버르장머리 곤쳐놓는 얘기 말이다. 예. 아버지가 앞장서고 내가 뒤를 따랐다. 귀떨어진 조각별 하나 안 보이는 캄캄한 밤이었다. 어둠이 자꾸만 우리 부자 사이를 갈라놓으려 덤볐다. 아버지 등 뒤에 바싹 붙거라. 칼날을 든 바람이 아버지의 목소리를 거의 그대로 흉내내어 말했다. 나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했다. 그러자 그것은 어느새 바람이 아니었다. 되게 춥지야. 이번에는 아버지가 휘파람 같은 바람소리를 쏙 빼닮게 흉내내었다. 예. 엉겁결에 대답하고 나서 나는 내가 또다시 실수를 저질렀음을 얼른 깨달았다. 역 구내로 숨어들던 첫날의 그 호된 떨림은 가히 살인적이었다. 철도경찰이 총을 들고 보초를 서는 판이었다. 이판선 레일 위로 차갑게 내리솟치는 탐조등 불기둥을 우회하여 자갈바탕을 기고 침목과 침목 사이를 건너뛸 때 마구잡이로 벌렁벌렁 노는 심장을 나로서는 다스릴 재간이 없었다. 놈아, 소리내지 마. 일행의 맨 앞에 있던 우리의 우두머리 길봉이가 갑자기 뒤쳐져 내게로 엉금엉금 기어오더니 이를 갈아붙이는 소리를 했다. 아무런 소리도 낸 기억이 없었으므로 나는 곧바로 항의를 했다. 내가 언제 해? 이따가 갈 때 보자. 한 번만 더 소리 냈다간 죽여. 길봉이는 내 눈앞에 주먹을 흔들어 보이면서 다시 낮게 이를 갈았다. 허리춤에 각기 자루 하나씩을 꿰차고 손에는 쇠갈고리를 쥔 채 땅바닥을 벅벅 기는 일행의 꽁무니를 따르는 동안 그런 일에 난생 처음인 나는 엉뚱한 생각을 했다. 정거장으로 석탄을 훔치러 갈 때만은 심장을 꺼내어 집에다 놔둘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할까. 너 임마 소리내지 말라니까. 석탄을 잔뜩 실은 무게와차 조금 못 미쳐해서 나는 또 주의를 받았다. 이번에는 내 바로 앞을 기는 나보다도 한 살이나 덜 먹은 송근이란 녀석한테서였다. 그제야 나는 방금 울린 자갈 고르는 소리가 내 갈고리 끝에서 난 것임을 간신히 알아차렸다. 화차그늘 속으로 뛰어든 다음부터는 녀석들의 행동이 갑자기 기민해지면서 배짱도 보통이 아니었다. 큰 녀석들은 화차 위로 기어오르고 작은 녀석들은 약간 틈이 벌어진 문을 찾아 갈고리를 쑤셔 넣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우두머리 길봉의 활약이 가장 돋보였다. 그는 눈 깜짝할 사이에 화차 꼭대기까지 뽀르르 기어 올라가서 탄더미에다 납작 배를 깔고는 욕심껏 자루 속에다 조개탄을 퍼 담았다. 우선 제 것부터 후딱 채워 아래에서 받아내리게 하고는 남의 자루까지 떠맡아 처리하기도 했다.
그러는 길봉이를 나는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도무지 손발이 떨리고 가슴이 두방망이질을 해서 나는 그 속에 뛰어들 엄두도 못 낸 채 다른 아이들이 땅바닥에 흘리는 거나 옆에서 간신히 주워 담는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 첫날 나는 배당을 받지 못했다. 각자 짊어지고 갈 수 있을 만큼 자루를 채워 안전한 장소까지 운반한 다음에 길봉이가 왕초 자격으로 부하들 개개인에 대한 신임의 정도와 나이에 따른 능력의 개인차를 10분 참작하여 낱낱이 재분배해주는 형식인데 맨 꼴찌로 내 차례가 당하자 그는 석탄 대신 내 눈두덩을 불이 번쩍 일도록 후려갈기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길봉이를 향한 존경심을 거두지 않았다. 그 다음부터 길봉이는 나를 패거리 속에 일체 끼워주지 않았다. 그가 나를 거부하는 한은 어쩔 도리 없는 일이었다. 그의 지휘와 보호 없이 나 혼자서 단독으로 석탄을 훔치러 들어간다는 건 상상도 못했다. 하루속히 노여움이 풀려 전처럼 다시 그가 관대하게 대해주기만 바라면서 나는 기관차가 선로 위에 흘리고 간 나달의 석탄덩이나 코코스를 줍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랠 도리밖에 없었다. 변함없는 충성을 보인 보람이 있어 마침내 나한테 재차 기회가 주어졌다. 첫날처럼 또 시끄럽게 굴거나 바보짓을 하는 날이면 내 입을 찢어도 좋다는 다짐을 받고서야 길봉이는 마지못해 나를 용납해 주었다.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이를 악물고 견디지 않으면 안 되었다. 차츰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내 솜씨는 눈에 띄게 달라져 갔다. 하루가 다르게 배짱도 두둑해졌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주리를 틀어대는 고문 바로 그것이던 작업이 이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밀스러운 쾌감을 만끽하는 진지한 모험으로 변했다. 일이 끝난 후에 내게 돌아오는 배당도 다른 녀석들이 시샘하고 선망할 정도로 많아졌다. 능력과 신뢰도에 따라 응분의 보상을 받는 건 너무도 당연하고 공평한 처사였다. 침착하고 그러면서도 약삭빠른 점에서 나를 덮어누를 사람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로지 길봉이 하나 정도였다. 그래서 사변 직전까지 나하고 같은 반이던 진권이가 제발 좀 끼워줄 수 없느냐고 길봉이한테 알랑방귀를 낄 때 신출내긴 위험하니까 곤란하다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반대한 사람이 바로 나였다. 진권이는 결국 내 제의에 따라 만일의 경우 입을 찢어도 좋다는 맹세 끝에 가까스로 축에 드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유난히도 안개가 자우룩한 밤이었다. 화물을 싣고 풀기 위해 이쪽에서 저쪽으로 또는 저쪽에서 이쪽으로 선로를 바꾸느라고 기관차들이 빽빽 거푸 기적을 뽑으며 푹푹거릴 때 내뻗는 무더기 하얀 증기가 전혀 안 보일 정도로 밤안개가 칙칙했다. 석탄을 떼뽀하기엔 아주 안성맞춤인 밤이었다. 우리들 사이의 도둑질은 달리 고상한 말로 떼뽀라고 불리고 있었다. 실탄을 장전한 카빈을 들고 섰다가 얼핏 수상쩍은 기척이라도 빛을 낮추면 마구 허공을 향해 빵빵 쏴대는 신경질 투성이 철도 경찰을 피하여 조개탄이 실린 무게화처로 접근하는 동안 짐권이의 입은 내 수중에 맡겨졌다. 여차만 했다 하며 나는 달려들어 녀석의 주둥이를 찢어놓을 작정이었다. 그러나 진권이는 의외로 잘하는 편이었다. 화차 근처에 바투 다가갈 때까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이제 선로 하나만 타 넘고 나면 다음부터는 누워서 떡먹기였다. 그런데 이때 재수 오은붓게도 바로 귓가에서 철커덕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멀리서 수동으로 원격 조종되는 우리가 흔히 뽀인도라고 부르는 전철기가 휘꺼덕 젖혀지면서 끝이 뾰족한 가동 궤조가 본 궤조에 들러붙는 소리였다. 철커덕 소리와 거의 동시에 진권이란 녀석이 느닷없이 귀청이 째지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기적 소리만큼이나 크고 긴 비명이어서 참으로 낭패스러운 순간이었다. 아가리 닥쳐, 개새끼야! 앞쪽에서 길봉이가 이를 갈았다. 너엄마 소리 지르지 마. 나 역시 이를 갈았다. 그런데도 녀석은 비명을 그치지 않았다. 이런 병신 같은 자식.
주둥이를 닥치게 하려고 나는 녀석 옆으로 불불 기어갔다. 그러자 이때 길봉이가 벌떡 몸을 일으키면서 소리쳤다. 오늘은 다 틀렸다. 뒤져. 덩달아 나도 몸을 솟구치면서 이렇게 협박했다. 진권이 너 임마. 이따가 죽는 줄 알아? 겨우 비명이 멎었다. 하지만 녀석은 다들 똥줄이 당기게 도망치는 판인데도 선로 위에 엎드린 채 죽은 듯이 옴싹달싹도 하지 않았다. 비로소 의심이 부쩍 들었다. 어쩌면 벼랑간에 울린 철커덕 소리에 혼이 달아나서 지른 비명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어렴풋이 떠올랐던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길봉이의 꽁무니를 쫓아 나는 정신없이 뛰고 있는 참이었다. 철조망에 뚫린 개구멍을 빠져나온 다음 뒤를 돌아다 보았으나 진권이는 끝내 따라오지 않았다. 멀리 북쪽에서 달무리처럼 뿌옇게 태를 두른 전조등을 밝힌 채 하행열차가 안개 속을 뚫고 덜커덩 내려오고 있었다. 그것이 조금 전에 우리들 귓전에서 철커덕 바뀐 선로를 타고 플랫폼으로 돌진할 것임을 그 순간 나는 직감했다. 진권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동네가 온통 발칵 뒤집혔다. 떨어져 있던 레일과 레일이 갑자기 들러붙어 하나로 합쳐지는 바람에 그 틈박 위에 발목이 물린 진권이는 거기서 끝내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다. 동네 어른들이 뒤늦게야 떼뭉쳐 정거장으로 달려가 보았으나 진권이는 하행열차가 통과한 뒷자리에 남아있지 않았다. 진권이는 이미 없어졌으면서도 그 주변에 널려 있었고 주변에 있으면서도 실상은 이미 없어져 버렸다. 그날 밤이 늦도록 아버지는 회초리를 들고 내 종아리를 때렸다. 회초리를 일단 내렸다가 다시 드는 그 사이사이에 아버지는 똑같은 말을 골백 번이나 되풀이하고 있었다. 이놈아, 누가 너더러 도둑질하는 자리 따라댕기라고 시키드냐. 너 애비가 시키디야. 너 애미가 시키디야. 그러다가 아버지는 막판에 가서 회초리를 내 손에 건네주고는 자신의 바짓가랑이를 돌돌 걷어올리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소리 한마디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듬해 초봄부터 늦가을에 걸쳐 때아닌 토탄 바람이 우리 동네를 왁자하게 휩쓸었다. 배산 뒤편짝 논바닥에서 나로서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 희한한 연료가 새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솥에다 삶을 것도 별로 없는 처지이면서 웬일로 그토록 땔감 때문에 늘 쩔쩔매는 살림을 겪어야만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생활이었다. 전쟁이 물러간 지 꽤 오래인데도 그 무렵 아버지는 여전히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집에서 빈둥빈둥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인공 치하에서 있었던 삼촌의 그 되똑솟은 부역 행위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옴치고 뛸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 가뜩이나 옹색스런 형편의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런 판국에 얻어들린 토탄 소문은 그냥 무심히 들어넘기고 말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북덕이에 비해 값이 상대적으로 헐할 뿐더러 야금야금 마디게 타는 것이라서 한바탕 또 요란하게 경제적인 땔감이었다. 비싼 장작은 우리 형편에 그림의 떡인데다가 풀을 베어다 말려서 떼는 일에도 이젠 넌덜머리가 나 있었던 참이다. 그럴 때 아버지 입에서 불쑥 토탄 얘기가 나왔다. 우리도 식구대로 가서 파오자. 그날 중으로 아버지는 어디서 기다란 장대를 구해다가 끝을 죽창같이 날카롭게 다듬었다. 그걸로 논바닥을 푹푹 쑤셔보면 어떤 자리가 토탄이 많이 들고 적게 들었는지 고대 알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사람은 무슨 일이고 머리를 잘 써야 하는 법이니. 아버지는 매우 의기양양했다. 어따따, 그렇게 머리 잘 쓰는 양반이 오늘날 뜨뜨더운 온유월에 토탄이나 팔아댕기게 됐구만이라. 언제나 그랬듯이 어머니가 또 이빠른 소리를 했으나 아버지는 아무런 대척도 하지 않았다. 다만 좀 가소롭다는 듯이 어디 한번 두고만 보라는 듯이 희미하게 미소 지을 따름이었다. 끝간데 모르게 펼쳐진 배산 뒤쪽 들판엔
사람들이 와글와글 들끓고 있었다. 논바닥 여기저기에 수없이 네모반 듯한 구덩이들이 파져 있고 그 안에서 삽질로 돛한덩이를 떠올리는 사람, 그걸 받아서 그릇에 담아 이고 지고 나르는 사람들로 꼭 장속 같았다. 논 임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아버지는 장대로 빈 논바닥을 조심조심 쑤시고 다녔다. 흥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속을 파보는 짓을 논 임자는 엄격히 금했다. 대충 눈짐작으로 아무데나 골라 잡아야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땅 거중만으로만 보아서는 어디가 좋고 나쁜 자리인지 알 도리가 없었다. 순전히 재수 나름이었다. 따라서 아버지의 그 독특한 식별 방법은 아무튼 높이 평가받을 만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드디어 흙이 야치 덮이고 톳한층이 두껍게 깔린 좋은 자리 물색이 끝났다. 아버지는 논 임자를 불러다 흥정을 해서 한 평을 샀다. 웃옷을 벗어붙이고 아버지와 나는 곧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내 귀퉁이에 말목부터 지른 다음 삽으로 표토를 벗겨내기 시작했다. 뙤약볕 밑에서 구슬땀을 흘려가며 열중한 보람이 있어 오래지 않아 누런 톳한층이 드러났다. 아버지가 뜨는 삽 위에 베개덩이만한 톳한이 올려지는 첫 순간 옆에 지켜앉아 구경하던 어머니와 동생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올리며 손뼉까지 쳤다. 그거 보라는 듯이 내가 뭐라고 그러더냐는 듯이 아버지는 만면에 미소를 짓고 있었다. 역시 사람은 머리를 써야 하는 법이니. 아닌 게 아니라 아버지는 기다란 죽창 형태의 머리를 잘 써서 결국 성공을 거둔 셈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파는 자리에 비해 얼른 알아볼 수 있게시리 표토층이 얇았던 것이다. 그렇게 땡 잡는 자리인 줄 까맣게 모르고 엉뚱한 데 가서 고생고생 흙을 걷어내기에 헛파살에 물집이 잡히는 불쌍한 사람들을 진정 동정하고 싶어질 지경이었다. 허허 벌판 같은 논바닥에 우리 식구들만 외따로 떨어져 있는 셈이었는데 그렇다고 외롭기는커녕 차라리 한가지고 풍성스런 즐거움 뿐이었다. 어디 가서 당신 막걸리나 한 납대기 받아오지 그려. 수건으로 얼굴에 땀방울을 훔치며 아버지가 은근히 무리한 부탁을 말했다. 삽질 좁게 하는 게 무슨 배슬이다고. 대낮부터 막걸리 노래는. 어머니가 구덩이 속으로 하얗게 눈을 흘겼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어머니는 한창 기분이 둥둥 뜨던 뒤끝인지라 더 이상 잔소리 없이 인근 마을을 향하고 핑하니 달려갔다. 톳한이란 참으로 묘하게 생겨먹은 종류였다. 겉에서 파내는 것들은 찰흙처럼 뭉글고 물컹거리면서 시공 썩는 냄새를 풍기는 거무죽죽한 물이 찌걱찌걱 비어져 나왔다. 그러나 구덩이 속으로 깊이 파 들어갈수록 차차로 물기가 가시면서 갈색을 띤 보송보송한 진짜 톳한이 나왔다. 틀림없이 몇만 년은 땅속에서 묵었을 이상야릇한 형태의 나뭇가지들이 모양도 선명하게 노출되기도 했는데 그걸 손으로 주무르면 소리도 없이 흙덩이처럼 부서지곤 했다. 흙도 아니고 석탄도 아닌 그 어중간이었다. 톳한을 삽으로 떠서 구덩이 밖으로 내보내는 작업은 일단 그렇게 나온 톳한을 집에까지 운반하는 수고에다 견주면 실상 아무것도 아닌 셈이었다. 아버지를 제외한 모든 식구들이 저마다 한 개씩 톳한 자루를 메고 일렬로 서서 쨍쨍한 뙤약볕 속을 걸어 먼 길을 몇 번이나 왕복하는 사이에 아주 녹초가 돼버렸다. 자루 자체가 들독처럼 무겁기도 하거니와 마대천 사이로 스며나오는 걸쭉한 진액과 악취가 땀띠 투성이 등덜미로 흘러내리고 코를 찔렀다. 세상에 그런 고역이 어디 다시 있을까. 두 왕복을 하고 나서 나는 갑작스레 복통을 일으켜버렸다. 그리고 그 복통은 논바닥에 남아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설렁설렁 거두는 동안에 씻은 듯이 쓰러져 버렸다. 아버지는 알맞게 오른 취기에 힘입어 신이야 넋이야 부지런히 삽을 눌렸다. 좁게 기력에 붙여서 그렇지. 노동도 아주 못해 먹을 노릇은 아니구나. 어느새 그렇게 자신이 붙었는지 아버지는 흰 소리를 늘어놓으며 한 삽 듬뿍 퍼서 올렸다. 구덩이 깊이가 벌써 아버지의 허리를 넘어 있었다.
방금 밖으로 내던져진 토탄을 무심코 내려다보다가 나는 약간 이상한 징조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모르는 사이에 빛깔이 변해 있었던 때문이다. 검누른 빛을 띤 양질의 토탄층이던 것이 어느 겨울에 갑자기 끈적끈적 물기 먹은 저질의 진흙 같은 모양을 덮어쓰고 나오는 중이었다. 너무 일에만 열중한 나머지 아버지는 그와 같은 변화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눈치였다. 내가 막 입을 열어 그 점을 지적하려는 참인데 때마침 논 임자가 뒷짐을 진 채 어슬렁어슬렁 다가왔다. 이보시오. 당신 거기서 시방 뭐하는 게요? 구덩이 속을 굽어다보며 논 임자가 소리를 꽥 질렀다. 뭐하는 게요라니. 몰라서 묻소. 삽자루를 세우면서 아버지는 계지에 잠시 쉴참을 즐길 작정인 듯이 걸어오는 농담을 맞받아 튕길 만반의 자세를 갖추었다. 내 눈엔 당최 알 수가 없구만. 남의 논 한가운데다 조상님 산소라도 외실 작정이요. 비싼 밥 먹고 씨잘기 없이 웬 구덩이는 그리 지피 파는 게요. 예, 끼어보시오. 아버지는 약간 비위가 상한 표정이었다. 아버지가 다시 말했다. 농담도 유분수지. 산소를 외시다니 말이나 돼요. 아무리 땅 주인이라지만 내 돈 내고 내가 산 토탄 내가 파는디 사람이 그러면은 덜 좋은 법이요. 당신 말이 옳긴 옳으요. 아 그래 토탄이나 파랬지. 남이 귀한 논바닥 흙가장 말짱 들어가랬소. 흙이라? 그 순간 아버지의 시선이 구덩이 바닥으로 달팍 쏟아졌다. 한 차례 심호흡인지 한숨인지 끝에 아버지는 허리를 새우등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소낙 위에 진흙 한 줌을 집어 올려 요모조모로 찬찬히도 살피기 시작했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아버지는 양손을 싹싹 비벼보다가 코끝에 대고 냄새를 맡아보다가 필경에는 혓바닥으로 핥아 맛까지 확인해보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결국 손에 쥔 걸 무섭게 태지를 치면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정놓고 그것은 토탄이 아니었다. 의심의 여지 없는 진흙이었다. 8만치 팠으면 그만 나오시오. 내년 요맘때는 봄보리가 시퍼렇게 모가지 내밀고 섰을 땅이오. 논 임자는 다시 뒷짐을 지고서 어슬렁거리며 멀어져 갔다. 아버지는 숫제 흙 반죽으로 질컥거리는 구덩이 바닥에 늘펀하게 들어 누워버렸다. 벌겋게 취기가 기승을 올리는 얼굴이었다. 도무지 말이 없는 채 아버지는 멀거니 하늘만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러는 아버지를 두고 나는 아무 말도 꺼낼 수가 없었다. 다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파는 분량의 겨우 3분의 1에나 미칠까 말까는 수학이었다. 아버지의 머리가, 아버지의 장대가 바로 아버지 자신을 배반하고 능멸한 결과였다. 너도 그렇다고 믿냐? 한참 만에 아버지가 하늘을 상대로 밑도 끝도 없는 질문을 던졌다. 이 애비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어리석은 인간이라고 믿고 있냐? 아버지는 다름 아닌 나를 상대로 묻고 있었다. 엉겁결에 나는 전에 자주 들은 풍어를 그대로 옮겨버렸다. 안 그래요. 시국을 잘못 만나서 운수가 불길어서 그래요. 허허, 고녀르 자석. 웃었다. 아버지가 피식 웃었다. 내가 아버지를 웃겼다. 장남인 내가 마침내 내 힘으로 아버지를 웃게 만든 것이다. 너 열로 좀 들어오니라. 부자지간에 어디 한번 짱짜란이 둔 넣어서 하늘이나 구경하자. 요렇게 네모틀 너머로 보니께 하늘이 여간만 곱들 않구나. 나는 아버지의 분부를 감히 거역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의 눈은 조금도 틀린 데가 없었다. 정말로 하늘은 고왔다. 드높이 매달린 파란 하늘을 소담한 구름덩이 하나가 한가하게 질러가고 있었다. 아버지 말 맞다나 네모 틀 안에 가두고 바라보기 때문에 더욱더 곱게 느껴졌는지도 모른다. 실은 말이다. 시국 탓도 운수 탓도 아니란다. 너희 애비가 아직도 사람이 덜 된 탓이란다. 1차로 술 냄새부터 확 다가왔다. 그리고 2차로 아버지의 음성이 귓바퀴에 소곤소곤 감겨왔다. 등덜미를 축축히 적시는 진흙바닥에 들어 누운 채로
나는 아버지의 귀옛말에 무조건 머리부터 끄덕여 보였다. 자, 인자 그만 이놈의 조상님 산소자리 같은 구덩이서 슬슬 나가보자. 별 수 있냐? 손해본 토타는 이 애비가 무신수로든 벌중해야지. 까짓것 또 땔감이 떨어지는 날이면 내 몸뚱이를 태워서라도 너희들을 따숩게 맹글 작정이다. 아버지가 앞장서서 구덩이 밖으로 기어나가고 아버지의 장남인 내가 그 뒤를 바짝 따랐다. 아버지의 궁둥이가 내 코앞에서 커다랗게 얼씬거렸다. 구덩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 베비작거리는 그 궁둥이의 움직임을 보고 있노라니 갑자기 목구멍이 까북 잠겨오는 기분이 드는 것이었다.